앞에 쪽 아까 나는 거기가 어디냐면 동사무소 앞에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아버지는 도장터 앞에 앉아 있었다. 영호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고,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놓은 검정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그러니까 이 가족들은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이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온 거야. 그러면 아침에 일을 찾아가지고 뭔가 오늘 뭐 일하지? 우리가 일용직 노동자임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날 걸어가지고 그날 일하는 고정된 직장이 없는 그런 처지를 보여주는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철거 계곡장에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날이 뭐야? 가족들이 모두 삶의 틀을 잃게 되는 절망적인 날.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서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있는 부대, 그러니까 포대자루인데 그 안에 공구들이 들어있어. 이게 바로 아버지의 어떤 생계 수단으로,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이면서 좀 자세히 이야기하면 수도공이었어. 그러니까 수도가 뭐 터지거나 막히거나 하게 되면 그걸 이제 뭐 고치고 교체하는 그런 수도공. 그래서 공구들이 들어있는 부대를 둘러매고 영호가 다가오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내려옮겨 매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보았다. 영희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몇 사람의 거강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자, 일단은 아버지가 읽고 있는 이 책, 나중에도 아버지는 철거 계급장을 옆에 두고 그거 안 쳐다보고 그냥 책만 읽으셔. 그랬을 때 아버지의 책은 뭐냐? 바로 일단은 바로 이런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벗어나는 게 아니라 도피하는 거지. 이런 어려운 현실을 도피해서 이상을 꿈꾸는 도구로서 책이 나오고, 이걸 통해 가지고 아버지는 결국 뭐냐? 바로 이런 현실에서 무력하게 그냥 수능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죠. 크게 뭔가 이제,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우리가 너무 불합리하다,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뭐 국가가 보상을 해달라, 너희들은 지금 부정하느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는 거야 하고 그냥 책만 읽고 앉아 계신 아버지의 모습.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모습을 처음 봤다. 표지를 쌌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도 알 수 없었다.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 손을 잡아 끌었고, 아버지는 우리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 난쟁이가 간다라고 사람들이 말했다. 난쟁이. 앞에 제목에서 어떤 때 언급했던 거야. 청구할 때 난쟁이는 바로 사람들의 차별적 시선을 보여주고,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가지고 이거야. 바로 여기. 아버지의 겉을 보는 것은 옳았지만 아버지의 내면을 보는 부분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여기랑 지금 여기가 겹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가족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날 아침이 이렇게 돌아오고 있잖아. 그날 아침이 이날이잖아. 이날. 자, 그럼 읽다 보면 야, 이거 막 뒤적뒤적거리게 돼. 참고로 뒤에 영희가 우는 장면 나오거든. 갑자기 울고 있는 영희를 달래던 이 영수가 어린 시절 어머니한테 고기 먹고 싶어, 고기 냄새 난다, 이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 끝부분에 또 영희가 울고 오버를 뜬단 말이야. 겹친단 말이야. 그래서 와, 이게 되게 뭔가 시간이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지금 뭐 타임머신을 탔나? 하는 느낌을 들게 만들어버린 거. 뭐냐면 이 작품이 어떤 하나의 분기점이 있어. 그러니까 특정 지점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쭉 사건이 흘러오다가 과거로 돌아가. 그리고 과거에서 다시 현재로 돌아가는 분기점이 있어. 그럴 때 이 분기점이 되는 이 부분 두 개의 사건이
같은 사건을 제시가 돼요. 영희가 울고 있다. 그러다가 옛날로 돌아가 다시 영희가 울고 있다. 현재로 빠져나와 이런 식으로. 이런 특징적인 소설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뭔가 이제 타임을 놓치거나 아니면 뭐 시간 헷갈려하거나 이러지 말고 이거는 그냥 어떤 현재 시간 속에서 과거를 역순행하면서 그 부분만 지금 겹쳐있구나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 사하다가 넘어가면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있는 알루미늄 표차를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이때 알루미늄 표차. 자, 알루미늄 표차는 바로 이 가족이 이 무허가 건물의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표시. 그리고 나중에 집이 헐릴 거잖아. 헐릴 때 지금 이 동사무소에서는 국가에서는 뭘 준다 그랬어? 입주권을 주거나 이주보조금을 준다 그랬지. 뭘 근거로 받을 거냐 이거야, 그 돈을. 그랬을 때 이게 바로 나중에 입주권 혹은 이주보조금을 받는 하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결국 무슨 얘기야? 나중에 입주권 또는 이주보조금을 받는 근거로서 어머니가 챙겨준다는 것은 무슨 얘기야? 바로 이 집에 계속 머물 수 없고 이 집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래서 이사 및 철거를 수능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식칼로 모습 보고 있었다.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모습을 보았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자, 이런 이사의 철거에 순응하고 있는 어머니와 나 영수는 그러고 있는 반면 누구는 동생 영호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어머니와 나의 태도가 못마땅했대. 그 동생은 뭐야? 바로 집을 떠나야 되는 이 현실에 순응하지 못하는 그런 영호의 태도.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이거였지. 이 알루미늄 표차를 빨대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차를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 걱정을 안 했겠다.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이 집이 놀게 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수입이 없어진 상황인 거예요. 공장에서 쫓겨나고 처음 공장에서 쫓겨날 때 이 영수하고 영호가 뭘 했냐면 노동운동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장이라든가 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을 매일 착취하고 야근을 시키고 우리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도 않았고 심지어 어떤 부분 나오냐면 뒷부분에 그게 나오거든. 공장이 해고될 때 사람들에게 점심 식사 시간을 일부러 짧게 해준 거야. 밥 빨리 먹으라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시간 뭐냐면 축구를 하라고 시켜 일부러 공장에서. 너희도 축구해라. 밥 먹자마자. 축구를 왜 시키냐면 축구할 때 그러니까 남자들이 축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떨어져가지고 야 패스 공 받고 서로 붙어있질 않아. 붙어있지 못하게 만들려고 축구를 시키는 거야. 노동자끼리 붙어있으면 뭐해? 야 너 그거 아니야? 지난달에 사장 우리 월급 다 안 준 거. 야 우리 이거 이대로 참을 수만 없잖아. 모이면 그들이 뭔가 일을 저지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떼놓으려고 축구를 시킨 거야. 다 운동장에 나가. 다 떨어져서 멀찍이 공을 주고받는 사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공장에 대해 가지고 뭐 하게 된 거야. 이 형제가 노동운동을 했다가 다 해고를 당한 거야. 숨어나가는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야지. 어머니 현실 수능하는 인물.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영희가 물었다. 팔긴 왜 팔아? 영호가 큰 소리 얘기합니다.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 있어야지. 아파트로도 안 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자, 영호 입장. 그냥 여기서 사는 거야. 여긴 우리 집이야. 이런 부전 현실에 대해서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는 모습. 영호는 성큼성큼 돌계단을 올라가 아버지 부대를 마루 밑에 놓았다. 자, 오른쪽에 나의 아버지를 난쟁이로 설정한 작가의 의도. 왜 아버지가 난쟁이일까? 다
다 작가의 의도야. 자, 일단은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인물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자 했어?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힘없는 도시 빈민층을 상징하기 위해서, 즉 사회적 약자의 비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난징을 설정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이별에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누구로 설정하면 가장 효율적이냐? 누가 가장 어려울 것 같아? 이별을 겪고 그 이별을 아파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모습은 선생님 같은 이렇게 생긴 중년 남성이 적절해? 아니지. 되게 여리여리한 마음이 여릴 것 같은 여인이 이별 아픔을 겪어야 더욱더 사람들이 가슴을 아프게 하겠지. 그 밑에는 누가? 여성 화자가 적절하기 때문에 만약 남성 작가가 이별의 슬픔에 대한 시를 쓰고자 한다 하게 되면 남성 화자를 쓰는 게 아니라 여성 화자를 쓰는 거지. 그래서 김소월이 진달래 꽃을 쓸 때도 여성 화자였고, 정철이 삼인국 송민국을 쓸 때도 여성 화자였던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서 이런 도시 빈민의 아픔 소외 자제를 보여주고자 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서장훈같이 키 2m 되는 사람이, 지구골이 장대한 사람이 아픔을 겪고 막 슬퍼하는 모습 어울려? 아니잖아. 신체적으로 뭔가 나약해 보이는 사람이,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그 아픔을 겪었을 때 그 아픔이 더 크게 나타나잖아. 그래서 누구로? 난쟁이를 정한 거야. 그러니까 누가 적절하냐야. 만약에 지금 뭐 드라마 안 보지? 사람 보시죠. 잘 안 봤어요. 잘 안 봐. 드라마를 자체를 안 보지? 라고 얘기하면 또 보는 것도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 없어? 있어요. 뭐 예전에 봤던 드라마 중에서 와 선생님 이거 진짜 빠져서 봤어요. 도깨비 봤어? 도깨비를 안 보면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자꾸 봐야지 하면서 미뤄가지고 사랑해볼 시작도 보다가 나중에 봐야지. 그러니까 나중에 보는 이유가 뭔데? 나중에 봐야지 하는 이유가 지금 할 일이 있으니까? 되게 잘 될 것 같아. 선생님이 뭔가 해줄 얘기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 선생님이 후배들을 보면서, 이거 후배잖아. 가장 많이 해주는 얘기 중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은 내가 가장 후회하고 있는 시기를 누리며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하거든.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조금만 내가 정신 차리고 조금만 더 내가 노력을 하고 좀 참고 이랬더라면 내 삶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럴 때 내가 가장 실패했던 거, 시간이 부족할 때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을 우선순위로 혼동한 게 내가 가장 큰 실패 요인이었어. 하고 싶은 거 당연히 놀고 먹고 자고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이런 거거든. 근데 해야 할 일은 뭐였어? 공부였거든. 근데 공부를 하니까 배가 고프네. 야 떡볶이 하나 때리러 가자. 그래서 막 떡볶이 먹고 돌아왔어. 공부하려니까 10분째가 밀려오네. 한숨 차. 그래서 깼죠. 또 공부하려니까 친구가 또 이제 얘기 좀 하자고 부르네. 왜?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친구가 뭐 고3에 나 친구야 헤어져. 네가 안 사고 해서 모르지 네 얼굴에 막 이러면서 또 나가서 또 들어줘야 돼. 또 딱 들어와가지고 딱 보면 교수님 선생님 오셔. 자 집에 가자 얘들아. 마감 시간이야. 나 오늘 뭐 했지? 후회가 이게 남을 수밖에 없었어 그때는. 나는 드라마를 나중에 봐야지. 싹 수능 끝나가지고 몰아가지고 이제 쫙 정주행해야지.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 그때 봐. 근데 중요한 건 줄 알아? 그때 되면 재미없어. 지금이니까 되게 재밌어 보이거든? 고3 되면 더해. 고3 때는 공부 빼고 다 재밌어. 심지어 수업 시간에 되게 재미없는 수업을 듣고 있을 때 선풍기 돌아가는 게 재밌어. 이런 식으로. 되게 대단한 인내력과 참을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미국은 그렇지. 너무 재밌으면 빠져들까봐? 봐? 네. 뭐 있냐고. 영화에 영화를 봐. 그 시리즈인 영화? 근데 그렇게 빠져서 본 건 그거였어요. 뭔데? 기묘한 이야기.
옷이 이거야? 몰라요. 넷플릭스에 있던. 아, 넷플릭스에 있어. 내가 그걸 안 봐서 이 수업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지금. 명량은 봤어 옛날 영화? 네. 그 주인공 누구예요? 예순신 역할 했던 배우. 몰라요. 명량 봤대. 네, 봤는데. 그 아저씨. 기억이 잘 안 나. 그 범죄와의 전쟁에 나왔던 누구 서장 남천동 살제. 네가 누구 서장하고 막 그 아저씨인데. 최민식 배우. 만약에 그 명량의 그 이순신 장군 역할을 최민식 배우가 안 하고 유해진이 했었다면? 유해진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유해진 알지? 네. 했었다면 어떨 것 같아? 이상해요. 야, 이게 뭔가 안 맞지 않아? 그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독들이 누구를 이 역할을 시키지? 가장 그 인물의 그 캐릭터가 잘 살아날 수 있는 배우를 고민하듯 작가는 이거야. 어떤 인간상을 등장시켜야만이 그 인간을 통해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의 주제가 좀 더 선명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 참고로 이호철이라는 작가의 나상이라는 작품이 있거든. 벌거벗은 형상의 뜻으로 여기 보게 되면 형이라는 인물이 있어. 동생하고 형한테 형. 그 형이 되게 어리숙하고 바보 같고 동생한테 무시당하고 아버지한테 포기하고 어머니를 막 맨날 형공 불쌍해가지고 울고 있는 그런 존재가 전쟁 때 나갔다가 포로로 잡혀. 동생하고 같이 잡혀. 동생은 그때도 형 무시해. 근데 형이 나중에 계속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다리에 당증이 심해져가지고 결국 죽거든. 총 맞아가지고 걷지 못해서. 그때 형 뭐하냐면 같이 잡혀 자기를 무시하는 동생을 끝까지 챙기고 밥도 나눠주고 심지어는 나 죽을 때 나가는 척하지 마라. 너 피해볼지 모르니까. 하고 죽는 형의 모습이 나와. 이 작품은 전쟁의 비극성과 폭력성을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럴 때 만약에 형이 되게 이렇게 순수하고 어리숙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마지막에는 동생을 향한 그런 어떤 인정과 사랑을 보여주면서 죽었을 때 확 부각이 된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장치가. 만약에 형이 되게 악랄한 사람이야. 아니면 형이 되게 막 눈치 빠르고 약삭 빠르고 막 잘 먹고 잘 살고 이기적인 사람이야. 전쟁에 총 맞았어. 잘 죽었네. 별로 서운치 않아. 이런 느낌 들지 않아? 근데 그런 순수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죽었다면 되게 가슴이 찌릿하잖아. 여기 죽으면 안 되는데. 인물을 설정하는 것도 다 의도가 깔려있는 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작품을 읽고 나서 그 작가의 의도를 딱 꿰뚫는 순간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당신의 장치고 있는 거고, 일부러 직업도 이렇게 일용직으로 설정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가보자. 자, 그리고 철거에 대한 등장인물 태도가, 어머니는 철거에 수능을 하고 있지. 영수는 그냥 어머니가 도와주는 거고. 그래서 현실 수능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영혼은 어떻게 해? 철거를 거부하는 현실 저항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알루미늄 포찰, 바로 여기가 무허가 건물이고, 만약에 실제 이 사람들 집에서 문패가 달렸겠지. 김부리 해가지고 문패가 달렸을 텐데 그것도 아니었어. 그리고 여기가 뭐야?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었지. 이게 있어야만 또 뭐 하는 거야?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상황이었다. 그래서 난쟁이 가족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는 소재, 알루미늄 표창. 자, 넘어가보자.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가 한 얘기야. 그런 얘기 어떤 얘기? 떠나지 않고 여기 그냥 살겠다. 여기 우리 집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너처럼. 근데 지금은 달라졌다.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머니가 내준 수업 교육장을 막 읽고 난 참이었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니까 얘긴 그걸로 끝난 거다.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이건 부유층을 위해 지어놓은 것이지 우리를 위해 지어놓은 게 아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들어설 때 우리가 내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아버지의 태도는 아까 이미 나왔지. 책을 읽는 데서부터 바로 현실에 순응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건 우리를 위해 지은 게 아니에요. 영호가 말했지. 즉 철거민을 위해 지은 아파트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철거민이 살 수가 없어. 돈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었죠.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희는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었다. 펜지꽃. 이게 영희의 순수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소재인데 펜지꽃 자꾸 귀여운 꽃이야. 근데 나중에 뒷부분 가면 영희가 가출할 때 엄밀히 말하면 가출한 게 바로 이 자기를 입주권을 사간 그거 갖고 사장을 따라하는 거거든. 가출할 때 두 가지를 갖고 가. 하나가 펜지꽃 두 송이와 줄이 끊어진 기타. 두 가지를 들고 나갔다. 그냥 어이씨 맨몸으로 나가면 되는데 혹은 뭐 다른 거 들고 가야 되는데 옷 들고 가고 뭐 신발 들고 가야 되는데 이거 두 가지 들고 나가게 했다? 이것도 뭐야? 아 작가의 의도구나. 첫 번째 영희는 어떤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존재였구나. 또 하나는 이거야. 기타. 영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낭만, 꿈. 근데 그게 줄이 끊어져 있는 기타야. 소리를 낼 수가 없어. 그래서 꿈의 좌절을 보여주는 장치구나. 이런 것들이 작가의 의도이고 그대로 선생님들이 이걸 가지고 출제 요소를 만든단 말이야. 이것들이 상징하는 바가 뭘까? 이걸 통해서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뒷이야기는 뭘까? 보통 뭔가 끊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꽃이 상징하는 것, 연약하고 순수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영희가 갖게 될 일을 예측할 수도 있어야 돼.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오빠. 어떤 놈이든 집을 헐러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테요. 영호가 말했다. 그만둬. 내가 말했다. 그들 옆엔 법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을 헐러오는 놈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만둬라. 그럴 수 없다. 왜? 그들이 누구예요? 가진 자. 그 옆에 뭐가 있다? 법이 있다. 즉 법은 뭐한 거야? 가진 자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법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지.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던 영희가 고개를 돌렸다. 영희는 울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다. 그때 나는 말했다. 울지마 영희야. 자꾸 울음이 나와. 그럼 소리를 내지 말고 울어. 응 하면서 영희는 울고 있었다가 바로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지점인데요. 영희가 울고 있는 장면이. 이어서 보면 돼. 그러나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왜 풀밭일까 갑자기? 금방 지금 어디서 얘기했냐면 아버지는 마을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어. 그리고 뭐 동생이 얘기하고 뭐 형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영희가 얘기하고 있어서 마당가에서. 근데 갑자기 풀밭으로 옮겨갔어. 이건 이미 과거인 거야. 과거로 돌아가서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이때는 뭐 했냐면 이 영수가 어린 영희를 때린 거야. 그리고 소리 내지 말라고 입을 막은 거야. 왜 그랬냐면 영희가 자기 오빠의 행동을 어머니한테 고자질한다고 했거든. 오빠 행동이 뭐냐면 고기가 먹고 싶어서 고기 냄새를 맡으러 오빠는 가는 거야.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사실을 엄마한테 얘기할 거야. 얘기하지 마. 이른다 고기 냄새 맡으러 갔다고 하니까 동생을 때리고 동생이 우니까 소리 내지 마. 엄마한테 지금 혼나니까. 그 장면하고 지금 우는 장면이 지금 겹치고 있는 것이지. 영희의 몸에서는 풀 냄새가 났다. 풀밭에 뒹구는 풀 냄새와
잘 봐. 또 이게 이 화살표가 또 나와. 부유층의 천국, 빈민층의 지옥처럼.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에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 아, 배고파. 그러니까 이건 뭐를 상징하고? 빈민층의 삶을 상징하고, 이것은 부유층의 삶을 상징하고. 이것도 부유층일 수도 있는데, 그치? 마당에 잔디밭이 있어. 잔디에서 뒹굴어. 그러면 이게 또 부유층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풀밭에서 뒹구는, 그치? 그런 빈민층의 삶을 상징하는 냄새, 이거는 부유층의 삶을 상징하는 냄새. 나는 그것이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묻고는 했다. 묻고는 했다. 이런 어투 하나하나가 과거 사실을 보여주는 거인 것이지. 나는 이러곤 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간접적으로. 어머니는 말없이 걸었다. 갑자기 또 동생 울고 있는데 또 어디 걸었다? 아, 또 그 과거로 돌아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영수가 어머니랑 같이 길을 걷고 있는데 고기 냄새가 난 거야. 순서를 다시 되풀이하는. 그리고 그 고기 냄새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 얘기하고 막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영희가 엄마 오빠 고기 냄새 맡으러 가 하니까 그때 또 이제 나중에 영희를 때렸던, 그리고 그 영희를 때린 그 사실이 기억나는 지금의 영희로 이런 식으로 다시 물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지? 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걸음을 빨리 하면서 말했다. 왜? 지금은 고기 살 수 없기 때문에. 고기 굽는 냄새를 한다. 우리도 나중에 해먹자. 나중에 언제? 뭐 이런 거 물어본다고. 이건 어린 영수야. 자, 빨리 가자.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었지. 자, 철거에 대한 등장의 태도, 아버지 얘기는 그걸로 끝난 거다. 어머니 마찬가지로 철거에 순응하는 모습. 편집꽃 자꾸 수수하기 때문에 순수한 어린 영희의 이미지를 반영한 소재. 나중에 가출할 때 이거 들고 나간다고 얘기했지. 그 다음에 등장인물 성격, 나는 현실적이고 주관뚜렷하고 냉정한 반면 영호는 다혈질이고 현실에 대해서 반항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막내 영희는 순수하고 여린 모습. 그리고 마지막 소재 대비 풀냄새는 소외되고 가난한 삶, 그리고 고급 냄새는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 조금만 더 볼까? 차 부분. 그때 어머니는 그 고기 굽는 냄새를 빨리 피하기 위해서 걸음을 재촉하면서 나에게 이런 말했지. 너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고기도 날마다 먹을 수 있단다. 거짓말. 어머니는 반항심리야. 어머니 손을 뿌리치면서 내가 말했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왜냐면 경제적으로 무능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비난하는 것이고 이때는 철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아버지는 충분히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라고 그 깨닫는 부분이 나오거든. 이걸 통해서 어릴 때 철없는 모습.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너 매 좀 맞아야 되겠구나.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나도 주머니가 달린 옷을 입고 싶어. 자, 주머니가 달려있는 옷은 주머니 안에 무언가를 넣을 수 있는 옷이야. 경제적인 풍요. 그러면 이런 옷을 입고 싶다는 얘기는 지금 뭐야? 얘가 입고 있는 옷은 주머니가 없는 옷이겠지. 이거를 설마 주머니 없는 옷이 어디 있냐 세상에. 그건 그냥 상징적인 잔치인 거야. 나도 뭔가 옷에 주머니가 있고 주머니 안에 돈도 있고 그리고 뭐 초콜릿도 있고 사탕도 있고 고기를 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막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어떤 경제적 근거를 얘기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이걸 가지고 뭔가 옷에 주머니가 없는 패션도 있나 이러면 안 돼. 이건 경제적인 빈곤. 빨리 가자. 엄마는 왜 우리들 옷에 주머니를 안 달아주지? 돈도 넣어주지 못하고 먹을 것도 넣어줄 게 없어서 그렇지. 아버지에 대해 말을 막 하면 너 매말 줄 알아라. 아버지는 악당도 못해. 악당은 돈이나 많지.
아버지는 악당도 못 돼. 악당은 돈이나 많지. 지금 악당이 돈이 있는 악당은 돈 없는 아버지보다 낫다는 설정이잖아 지금. 그래서 어린 철없는 염수의 기준에서 뭐가 바로 도덕적인 기준보다 뭐가 더 큰 거야? 경제적인 기준이, 경제적 가치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야. 그만큼 뭐 한 거야?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그만큼 이 어린 염수에게는 빈곤이라는 것이 힘겨웠기 때문에.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알아. 나는 말했다. 수백 번도 더 들었어. 그렇지만 이제 속지 않아. 그러다가 영희가 엄마, 큰오빠는 말을 안 들어. 영희는 부엌문 앞에서 말했다. 엄마 몰래 또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대. 난 안 갔어. 되게 형제끼리 있으면 고기 이런다고. 아빠 왜? 누구 지금 뭐해? 난 안 했어. 왜 이래? 그냥 얘는 혼내줘 나는 빠질게 이런 거 있잖아. 그럼 나 귀여운 거 되게 얄미워. 나는 그 보면 야 니는 참 그렇다. 아빠 왜 제가 지금 혼나다잖아. 아 니는 고자질도 하고 또 니는 안 했다고 해. 진짜 싫어 뭐 이러는데 그런 거 없어? 없어. 잘하는 칭찬받아야 잘못하면 혼내야 돼? 형제끼리?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야, 네 형제, 네 동생, 네 하나 못 챙기고 네 누나, 네 언니 못 챙기는 애가 뭐 무슨 세상을 챙기고 사람을 챙기겠니? 가족 형제부터 사랑해야지. 맨날 그런 게 있더라고. 아빠 누구 혼나야 돼. 누구 잘못했어. 아빠 여울 뭐 했는 줄 알아? 이렇게 고자질하는 거. 선생님 지금 싫어. 그런 거 있잖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묘한 막 경쟁 심리 가지. 그런 거 없어. 이때는 막 애들끼리 막 어떤 애가 갑자기 교무실 시작하고 나는 또 지금 뭐하러 가나? 뭐 지금 나 갑자기 선생님 계획을 듣고 나더니 교실 딱 오더니 야! 동작 그만. 너 눈 감아. 막 교실 뒤지시는 거야. 우리 때는 그랬어. 나 때는. 이게 뭐냐면 그 선생님들이 막 그 사물함 검사, 그 소지품 검사 이런 게 가능하듯이 눈 감아. 갑자기 막 뒤지다가 안 되니까 이제 다 해봐 한다면 흥흥흥거리는 거야. 뭔가 근데 몇 년 걸렸어. 따따 뛰면서 교무실에서 짝짝 소리가 나는 거야. 땀 뛰는 소리. 나중에 다 들어와가지고 다 된다. 벨프로 들어와. 야, 다행히 큰 보복은 안 일어났어. 야, 너 됐다. 야, 나랑 무슨 말을 하냐? 맞은 애가. 뭔데? 꼬질렀어. 다 뱉었다고. 냄새 난다고. 그럼 다른 데서 가면 되지. 물론 얘가 담배 피기 잘못은 했어. 근데 가가지고 교무실가 지금 학생들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는 바람에 제가 화장실을 못 썼고 그리고 제 공부에 방해가 되고 이런 식으로 했나 봐. 되게 혐오스럽던데 그런 거 보면. 나중에 살아가면서 다 반칙할 거야. 그치? 막 나무 깔아 뭉개야만 자기가 절대. 그치? 자기가 식당을 하나더라도 막 옆에 경쟁 없이 그걸 가지고 맛없어! 하면서 막 불러고 올리고 막 이럴 거야. 정정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어릴 땐 이래. 막 엄마 오빠가 뭐 했어? 막 이러고.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영희를 흘겨보았다. 영희는 또 말했다. 엄마, 큰오빠가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다고 말했더니 때리려고 그래. 영희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지금 여기 그대로 다시 겹치지. 이거 오버랩 되는 장면이야. 나는 영희의 입에서 손을 떼었다. 아까도 입을 막았었지. 소리내 울면 안 된다고. 영희를 풀밭으로 끌고 들어간 것이 잘못이었다. 아까가 풀밭이었잖아. 갑자기 전환되는 지점이. 그래서 풀냄새 맡았다고 하잖아. 영희를 때려주고 나는 후회했다. 귀여운 영희 얼굴은 눈물로 젖었다. 우리는 그때 뭐하고 있었다? 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있었다. 우리는 그때 언제야? 과거지. 어릴 적도 우리는 그렇게 궁핍하게 살았다라는 이야기지. 자, 정리하기. 어린 나이의 현실인식. 일단 어머니와의 대화 세 가지가 나와. 거짓말, 앞으로 뭐 할 것이다? 형편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이 가난한 아버지를 원망해 봐. 자, 이 장면을 자, 요거 좀 적어두자. 우리 판소리 흥보가에 보면 이 배고픈 흥분의 자식들이 음식 타령하는 장면이 나오거든. 어머니 나는 쌀밥에 미역국을 고깃국을 먹고 싶소 어머니. 하게 되면 아따 고깃국이 어딨냐. 어머니 저는 떡을 한 시루만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소 어머니. 야 떡이 어딨냐. 그러다가 큰아들이 딱 나타나. 어머니 나 장가 좀 보내주시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랬을 때 이 작품의 이런 표현과 여기는 이 표현에서 공통점 차이점을 찾아서 설명할 수 있니? 네가 그만한 내공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도 있거든.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똑같이 배고픈 상황이야. 똑같이 자식들이 현실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어. 공통점이지. 차이가 뭐야? 이건 아버지를 비난하고 있지. 그래서 힘겨운 상황에서 힘겨운 이야기를 통해서 좌절감을 강조하는 반면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 가난한 흥부 자식들이 그렇게 웃음을 유발하는 말을 통해 가지고 이런 힘겨운 현실을 웃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옛 서민들의 어떤 건강함 이런 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실을 인식하는 방법의 차이인 거지. 똑같이 배고픈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배고픔의 상황을 무엇으로? 슬픔으로, 이것은 웃음으로 승화한다는 부분의 차이. 그럼 슬픔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비극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웃음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해학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것이고, 똑같은 가난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아버지는 악당도 못돼, 악당은 돈이나 많지. 아까 얘기했던 것, 그러니까 도덕적 판단보다 경제적 판단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 그만큼 빈곤이 힘겨웠다는 얘기지. 자, 소지 대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주머니가 달린 옷, 주머니가 없는 옷은 각각 소외되고 가난하고 빈곤한 삶, 그리고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 이런 대조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대조는 무조건 부각이야. 대조를 통한 부각. 대조를 통한 부각. 그리고 밑에 보충에 1970년대 도시소설에서 그 박태순의 외촌동 사람들 말고 좀 더 내려가 보면 줄거주자 윤은길의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산행. 이거 지금 기억해둬야 돼. 이 권씨가 나와. 권씨가 원래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도시 정책이 바뀌면서 그 피해자가 돼가지고 살 곳을 잃어버리게 돼. 그래서 자신들의 그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어떤 투쟁을 하다가 또 이제 시위에 붙잡혀가지고 전과자가 돼버려. 그리고 나서 이 작품의 소설자인 내가 지금 문가방에 치고 있는 그 하숙으로 들어와 이 사람들이, 가족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병원도 한번 가지 않은 거야. 어느 날 그 권씨 아내가 아파가지고 그 급하게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뭐 탯줄에 애기 목을 감아가지고 산모하고 이게 다 위험하다. 그래서 내가 아내를 통해 가서 수술비를 빌려주거든. 근데 중요한 건 수술비를 갚아야 되는 생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권씨가 강도가 돼가지고 나타나는 이야기. 기억나? 그 권씨의 삶이 여기에 있는 난쟁이 가족의 삶보다는 물론 좀 약간 개인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결국 도시 빈민의 문제가 그 무엇보다도 심각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요 정도 해서 2까지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3 그리고 4에 나와 있는 내용 마무리 짓고 요 끝나고 나면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수필 윤우영의 참새 쪽으로 넘어가면 일단은 요 문화작품의 수용과 소통도 일단은 또 하나의 작은 단어로 끝이 나요. 그러면 슬슬 이제 2학년들의 대학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하고